교수님, 뭐, 네, 그 안재학 교수님이 진행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오늘은 경강 계획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하실 건가요? 일단 뭐 아니면 진행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러면 일단은 이제 지금 현재 경강 계획에 작업하시는 큰 틀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거의 뭐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좀 진행되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공유가 덜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굳이 할 이유는 없고, 그래서 그동안에 경관계에서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준비된 게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고, 네, 그리고 오늘 그 경관위원회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그러면 우리 우영무님이 경관 계획 진행 사항에 대해서 준비된 게 있으시면 먼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화면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화면 저기 요거 네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방금, 설정을 좀 풀어주시면. 방금 해드렸는데 한번 안 올라가시나요? 아, 됐습니다. 이거 뭐 틀리죠, 이제? 아, 그거 많이 틀리죠. 저기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잘 보세요. 예. 아, 저희는 지금 그 건강계획 단계상으로 지금 그 이제 현황 부분하고 구상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지금 보고를 이제 8월 말 9월에는 좀 그 진행을 해야 돼서 그 중간 보고에 맞춰서 지금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현재 그 중간 보고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조사 부분, 계획 부분 파트까지를 좀 하려고 하고, 사실 가이드라인은 지금 좀 후반부에 지금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땡겨서 지금 일부 지금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그거를 하기까지는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서 논의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구조 설정하는 것까지는 좀 보고를 먼저 이제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좀 이제 진행도 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에 대한 거는 공간환경 전략에서 큰 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고, 해안변이라든지 뭐 이런 유형에 대한 분류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록에다가 지금 넣어서 진행을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공간환경 전략에서는 해안선변 이제 마을 구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는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원에 대한 활용 방안으로 해서 남해 전체에 대한 지금 그 뷰에 대한 부분들, 조망에 대한 부분들,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잡은 그 자료들을 좀 정리를 이제 해서 부록으로 이제 이거는 일단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산림경관에 대한 부분하고 농촌경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현황들을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어느 정도 유형별로는 지금 정리를 좀 해서 중간 보고 때 좀 보고를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유형별로 이렇게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자원에 대한 것도 좀 정리를 지난번에 이제 했던 거니까 이렇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과 구조 분석을 통해서 지금 이제 설정을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필요한 가이드라인들을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뽑은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논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경관 특성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좀 한 상태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마을 전형 타입 이제 조사할 때 분석해 놓은 자료들도 부록으로 좀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의식 조사 관련해서 지금
이제 어떤 거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설정까지도 이번에는 저희들이 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남해군 이미지에 대한 거하고 미래 관련된 이미지를 다시 이제 한번 좀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또 남해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견을 모아가지고 좀 같이 이제 그 미래상 부분이라든지 구상 부분에 전략 부분에 좀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해 계획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했지만 특히 이제 남해군 공간환경 전략 계획하고 연동해서 공간환경 전략 계획에서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경관 관련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를 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요거를 체계화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제 그 지난번에 이제 테마마을하고 같이 연동해 가지고 정리를 좀 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테마마을 설정한 것까지는 부록으로 넣어놓고 요거는 이제 공간환경 전략 계획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이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요건 이제 부록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구상 부분에서는 앞서 이제 현황하고 의식조사라든지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남의 경과는 어머니의 품처럼 또는 이제 뭐그 힐링에 대한 부분들 또 일상이 따뜻한 이런 그 경관을 연출한다는 취지에서 마더그라운드 남해라는 말을 좀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때 이제 제안서에서부터도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 공간환경 전략에서 로컬 드라이브라는 지역 기반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그 미래상을 이제 경관에서는 좀 더 따뜻하게 좀 이렇게 보듬는 그런 용어로 좀 해석하는 거라서 공간환경 전략에서 제시됐던 워딩을 계속해서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네 가지 테마를 좀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중간 보고 때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6개 추진 전략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현황 분석의 관점을 이런 관점으로 봤고 또 이 전략이 나중에 뒤에 이제 계획으로 이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서 6개의 전략을 지속적으로 지금 유지를 하면서 지금 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뭐 보전 방안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은 좀 이제 그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좀 얘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 지금 이제 좀 잡아가는데 그게 이제 앞에 구상 부분하고 좀 매칭을 시켜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7월 1일인가 이제 화상회의를 할 때 전형 마을의 프로토타입을 정하고 그 마을에 해당이 되는 관리 방안에 대한 것들을 좀 정한 거. 그래서 해안마을하고 그다음에 구릉지 마을, 그다음에 산지 이렇게 3가지 마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수치화하거나 아니면 표준화하거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정도로 진행을 지금 하고 여기까지를 지금 중간 보고에서 좀 보고를 우선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지금 이게 언제까지이죠? 내년 내년 4월까지인가요? 네. 내년 4월. 뭐 일정상으로는 뭐 이렇게 바쁘지 않다기보다는 뭐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제 군에서 지금 좀 더 급하게 우선 활용해야 되는 것과 맞춰 가지고 김 팀장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뭐 저희가 이제 요거 용역을 시작할 때 조금 이제 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그 이제 해양경관이라든지 이런 경관 보존을 위해서 경관위원회를 좀 운영을 좀 조기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좀 이제 중간 단계에서 좀 먼저 나올 수 있으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드렸었는데, 사실상 가이드라인이 뭐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기본 조사를 통해서 단계를 밟아가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내용이라는 것은 솔직히 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단계를 거치면 아까 처음에 보여주셨던 일정표대로라면 그 단계를 거쳐야만 자연스럽게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게 맞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뭐 어쨌든 교수님도 조금 땡겨서 나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제가 이제 경관위원회를 좀 구성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이 시점에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경관위원회를 운영을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가이드라인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경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뭐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나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면 가이드라인은 어느 시점까지 가능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 일단은 좀 궁금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일단 네. 예. 네네. 일단 팀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저희들이 공간 환경 전략하고 좀 연계를 해보면은 앞서 그 해안변 쪽, 그 해안도로변 쪽의 가이드라인은 우선적으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해안변의 관리 방안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기준이 세워졌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 해안변 쪽에 그 그러니까 뭐 또 개별 건축이 되건 건축이 들어왔을 때의 어떤 그런 개발 제한은 지금 제가 그 옹벽 쌓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 규모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식재 밀도에 대한 부분,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걸 어디서 바라볼 거냐까지는 아마 제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9월 달 전에.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이 돼서 나가기 전에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진행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경관계획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시가지라든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얘기하는 시가지라는 거는 남해읍하고 서브코어 되는 부분인데, 서브코어는 그냥 마을 가이드라인 정도를 적용하면은 지금까지는 가능한데, 이제 남해읍은 좀 다른 그 앞서서 얘기했던 마을 가이드라인하고 좀 다른 잣대가 좀 필요해서 그거 부분 처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항포구 관련한 가이드라인도 좀 필요하긴 한데, 그게 그 시급하게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조례 작성되어 있는 걸 보니까 지금 네, 조례에는 이제 도로변 뭐 얼마, 해안변 뭐 얼마, 독일 마을, 다랭이 마을 뭐 반경 얼마, 그다음 경관 지구내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를 해놨더라고요. 그 안에서. 네, 근데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심의 대상이 이제 뭐 3층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이제 허가권 규모 네, 이상 맞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네, 있어서 사실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 해안도로에 단층만 지어도 막히는 케이스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 경우에 현재 이제 인허가상으로 다 이제 아예 이렇게 다 그 검토를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제 이게 경관 심의를 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만 저희가 경관 심의가 지금 기준대로만 들어가면 거기서 빠지는 부분들이 이제 오히려 더 지금보다 상황이 좀 나빠지진 않을까? 아니면 이제 그 부분들은 인허가를 담당하는 팀에서 또 계속 좀 작은 규모들은 인허가 팀에서 담당하고 저희는 좀 큰 규모만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역할 분담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니면 좀 조례 개정이 또 필요한가, 뭐 이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공통 가이드라인의 가장 기본적인 옹벽 쌓기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식재 밀도 가이드라인 부분은 공통적으로 그 남해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한 좀 그 문제가 됐던 부분들의 상당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쭉 다니면서 본 바로는 그 두 가지만 어느 정도 계속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상당 부분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진환 교수님 혹시 예전에 하동에 하실 음, 때 뭐 가이드라인을 다 이렇게 그 지구마다 다 이렇게 만드셔서 진행을 하셨나요? 아니면 가이드라인이 조금 미비하더라도 실제 심의를 하면서 뭐 거의 뭐 설계를 해줄 정도로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가이드라인이 조금 미비하더라도 실제
건 바이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이렇게 좀 심의가 가능은 한지. 그 사실은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는 되게 중요하긴 한데 가이드라인으로 심의하기는 좀 힘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경우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은 어떤 면에서 하나의 참고 사항이 있지 가이드라인으로서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뭐 가이드라인이 형식적으로 일부 있긴 했지만 하동에서 했던 경우는 이제 중점경관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대부분 거의 전 건축물을 다 심의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그 고층 건물도 뭐 설계가 잘 되어 오는 거는 경관상으로 좋지만 단층짜리 같은 경우도 가설 건축물이라든지 비닐하우스 옆에 막 이렇게 창고 같이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은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이게 뭐 규모나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심의 자체를 어떤 장소 단위로 결정을 해서 그러니까 중증경관관리구역 안에 있는 거는 뭐 거의 다 심의를 통해서 간다라고 아마 하동은 그렇게 정해서 갔는데 그 중에서도 화계라든지 악양이라든지 일부 이렇게 주변이 산으로 가려져 있고 이런 쪽은 관리하기가 좀 좋은데 지금 노량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상 그렇게 해도 별로 관리가 잘 안 돼요. 현실적으로 건물이 들어왔을 때 경우의 수가 워낙 많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두 가지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데 하나는 설계하는 단계에서 그러니까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을 설계하는 초기 단계에서 스스로가 경관에 대한 검토나 평가를 통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적 성격을 갖는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한테 심의가 들어왔을 때 우리 심의위원이 어떤 이 경관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심의를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어떤 성격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초기에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스스로가 체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관을 어떻게 보고 남해에서 좀 뭐 개별 건축물이나 아니면 규모가 있는 사업을 도시 관련되는 사업이든 공공 건축물이든 할 때 그 지역에서 어떤 요소들을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경관적으로 어떻게 적용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격으로서의 지침이 저는 훨씬 더 지금 필요한 거고 심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위원회의 역할이 저는 훨씬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통일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부분만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지는 거지 그 외의 경우는 가이드라인으로 하나하나씩 적어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심의를 하는데 지금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 큰 틀에서의 어떤 경관 심의는 지금부터 가능하다고 보는데 경관 조례상으로 보자면 경관 심의의 대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 대상이 경관 계획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관 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안인데 지금 이제 그 부분이 거의 대부분의 경관 심의 대상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나머지는 거의 심의할 게 없어요. 대부분 자문이거나 네. 또 그런 상황이라서 실제로 저 정도 규모가 많이 안 들어오거든요. 네? 실제로 저 정도 규모가 많이 들어오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자문이나 이런 대상은 뭐 사실상 경관위원회가 기능을 해봐야 크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또 대부분 심의 대상도 아니고 자문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는 보기에 경관 어쨌든 우리가 그 실질적인 경관 심의에 들어가려 그러면 경관 계획이 어느 정도 승인이 되어서 운영을 한 단계가 돼야 될 거고 이제 그 전 단계의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거는 아마 어느 정도 이제 군수님이 경관상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어떤 사안 정도로 해서
그 부분을 내부적인 어떤 지침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들은 경관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라도 심의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좀 내부적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은 지금 이제 조례상에 있는 대상 플러스 좀 우리가 이제 뭐 접수가 됐거나 했을 때 이건 경관적으로 뭐 어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좀 내부적인 합의가 된 방침상 그렇게 된 것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좀 심의에 붙여가지고 검토를 받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경관 계획이 좀 완성이 되고 뭐 이제 경관 계획에 따라서 이제 좀 뭐 이렇게 계획을 좀 구체화시키는 건 또 그 이후에 좀 더 일부된 단계로 나아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뭐 현재로서는 이 조례를 바꾼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경감 계획이 가시화되는 정도 단계가 되어야 우리도 좀 구체적으로 조례 내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세련되게 필요한 부분을 정리될 거고, 지금 조례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조례 내용들에 거의 준해서 만들어져 있는 사실 그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다 이렇게 심의를 한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건데, 사실 하동 경험을 가지고 하자면 사실 2층 이상을 중점경관관리구역 안에도 2층 이상이 아마 심의 대상일 텐데, 창고라든지 막 이런 건물 또 1층을 좀 높이 가져왔던 거라든지 뭐 이런 규모가 어느 정도 심의에서 묘하게 빠진 그런 부분들은 군수가 할 수 있다 해서 다 심의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하기에 따라서 얼마만큼 강력하게 경관을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 지금도 뭐 그렇게 생각하자면 애매한 조항이 하나 있잖아요. 군수가 필요하다고 심의 요청하는 사항 이래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로 애매한 사항인데 뭐 독소 조항일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군이 또 필요할 때 그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항목이긴 한데, 뭐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뭐 가능한 이게 계획이 수립되는 단계에서는 이런 범위들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중간 단계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들이 애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 지금 남해의 경관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는 그런 민간 개발이나 이런 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건가 하는 그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공감이 많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이드라인은 좀 공통적인 뭐 내용으로 해서 뭐 설계하는 사람들이 좀 설계하는 단계에서 좀 지침을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의 목적을 좀 더 두고 간단하게 정리해서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인허가 팀에서 주로 활용을 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 상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근거가 있었으면 좀 그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그 경관위원회 역할을 해왔을 수도 있는데, 그런 조항이 없다 보니까 뭐 이제 한계가 있었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런 조항이 있다 보니까 뭐 우리가 조례에 뭐 그 규모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좀 이제 내부적으로 합의가 되면 뭐 심의를 거쳐서 검토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긴 한데, 좀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기준이 있는가. 그러니까 괜히 타겟팅을 해서 누구만 이렇게 계속 뭐 심사를 받아라, 심의를 받아라 라는 혹시 의혹이 생기거나 이러진 않을까, 불만이 생기거나 하진 않을까,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혹시 뭐 그런 거는 문제가 없었던가요? 하동 같은 데서는? 하동 같은 경우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이 4곳인가? 처음에 6곳 했다가 아마 줄여서 4곳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만 사실은 심의를 강화를 한 거거든요. 그 외의 경우에는 정말 그 뭐 특별한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다만 이제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그 하동군의 경관 형성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경관 계획에서 지정한 구역에 대해서는 뭐 거의 필요하다면, 단층 같은 경우에 작은 것까지 안 했겠지만 일단 허가 들어왔을 때 이게 뭐 조금 영향이 있겠다 싶으면 그 구역 안에 있는 건 거의 다 심의 받는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돼서 특별하게 그렇지 않은
구역 중점경관 구역이 아닌 구역 안에서 뭐 규모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서 심의를 따로 하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럼 우리가 심의를 하게 되면 그 심의를 위한 자료들이 좀 있잖아요. 있죠. 그거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 비용이 든다거나 이제 이랬을 때 음. 사람들이 좀 부담을 느끼게 되면 또 규제가 아니냐, 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거는 할 수 없어요. 저는 그거는 크게 사실 비용의 문제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반 건축 설계 도서를 가져와가 심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면 사실상 현장에 가서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해 보지 않으면 설계 도서 같이 조감도를 이렇게 가져온 거 가지고서는 평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도서들이 그 경관 심의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도서들을 미리 정해주고 하는데 그게 설계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부담이라고 저는 느끼지 않아요. 요즘에 어떤 그런 설계 관행으로 봤을 때 이제 다만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 지역에서 주로 허가만 해주는 사무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역 설계 사무소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설계를 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무슨 조감도나 뭐 아니면 이렇게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 자체가 너무 생소해서 그거를 직접 하지 못하는 사무소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벌써 한 10년 전이거든요. 10몇 년 전이거든요. 한 1년 정도 하다 보면 이미 그쪽에서 다 적응을 해요. 여기에서 설계하려고 그러면 그 경관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경관 심의를 받으려면 시뮬레이션 해서 약간의 그 해야 됩니다 하는 게 설계사무소가 아는 데까지 약간의 시간은 필요한데 그거 지나고 나서 그것 때문에 뭐 크게 불만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도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좀 구체적인 지침은 필요해요. 요렇게 해서 그래서 그 거기에는 그 도서가 안 돼 왔을 때 이제 심의를 안 해주는 뭐 그런 경우들을 좀 했죠. 안 그러면 그 대부분 뭐 그냥 건축 도면 가져와서 심의해달라고 막무가내로 이렇게 내미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만 좀 정리가 되면 그것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 안에 그런 도서에 대한 내용을 좀 포함을 해서 저희가 그,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아마 계획 안에 아마 경관 계획 안에 어떤 도서를 어떻게 작성한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작성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몇 가지 설계 도서가 설계 도면이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 안에서 경관적으로 우리가 금경이나 원경이나 어느 지점에서 봐야 된다라든지 그럴 때 어떤 방식으로 이게 작성해야 된다든지 뭐 렌더링까지 해오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거의 대부분 메스 정도만 해서 오면 되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좀 괜찮은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는 설계 과정에서 다 나오는 도서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직 그 훈련이 안 된 그 지역에 있는 몇몇 사무소들이 좀 문제가 있죠. 알겠습니다. 위 교수님, 그러면 지금 공통적인 가이드라인 아까 말씀하신 게 온벽이나 뭐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외에 건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공통적인 그런 가이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가이드라인이라는 말을 좀 붙이기가 좀 그렇고 현황들을 쭉 조사를 해서 나온 문제점들을 좀 개선하는 그래서 그거를 남해군에서 그 이용하는 이제 아까 이제 안재락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부에서 좀 운영하는 지침처럼 내규 지침처럼 만드는 거 그래서 경관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 하나를 경관 뭐 가이드라인 말은 공식적으로 이제 계획에서 쓰고 있으니 지침에서는 이제 이 남해군 경관 관리를 위한 뭐 지침, 뭐 규정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서 뭐 요소별로 거기에 대한 항목들을 좀 적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구성을 해서 전달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물 일부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건축물에 관한 사항 일단은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일단 먼저
작성을 해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좀 보완할 것들이라든지, 또 이제 우리 그 군 내에서도 허가를 하시면서 또 뭐 이런 거 하시면서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걸 말씀을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또 제가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서 좀 가이드라인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해서 미리미리 좀 그거는 그 작성을 하는 이 계획하면서 그거 병행해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팀장님께서 이제 그 도서 작성하는 거 관련한 거 있잖아요. 그거 도서 작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수년 동안 이제 그 공무원들한테도 이제 교육을 시켰던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서 작성하는 방식하고 샘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좀 각색을 하면은 남의 군의 상황에 맞게 좀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비용 부분이 있는데, 비용 부분은 이제 왜냐하면 이게 경관이 시뮬레이션이 좀 들어가야 돼요. 경관에 영향이 있냐 없냐를 보려면은 시뮬레이션이 들어가는데, 그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이제 그 전산화 해가지고 시각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작업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 이런 거에 익숙한 아마 설계사무소나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회사가 그렇게 어떤지는 지금 남해 군에서는 어떤지 제가 그거는 좀 상황을 잘 몰라서, 그래서 그런 일단은 안내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 있고, 그걸 보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역에 이제 그 건축 뭐 도시를 하시는 업을 하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한번 간담회 같은 걸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 설명회 같이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은 다 이제 있으니 남에 맞는 매뉴얼을 좀 이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거를 그런 설명회를 통해서 하면은 좀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그 우리가 안 하던 걸 하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규제라든지 부담이라고 이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반대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설계를 할 때 물론 설계를 하는 건축사들이라든지 뭐 전문가들이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이니까 어쨌든 공적으로 전문가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긴 한데, 근데 사실은 그 설계에 그 진행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다음 결과물 자체를 봤을 때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전문가라고 인정받은 사람들 사이에 편차가 굉장히 큰 분야예요. 그러니까 엄청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뭐 이런 제도고 뭐가 아무 필요 없이 그 사람에게 맡기기만 하면 뭐 충분히 해올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짜 학생들 가르치듯이 해줘야 될 정도 수준의 그런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이게 그 뭐 아주 낮은 그 미니멀 스탠다드를 만들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의 어떤 건축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경관계획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설계를 하기 전에 경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요소들을 봐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가 건물이 서 있는 위치에서는 뭘 봐야 되고, 주변에서는 뭘 하고 이렇게 봐야 되고, 건물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흔히 쉽게 써놓고 있는 말들이 있어요. 건축이든 경관이든 다 적어놓은 게 주변에 조화롭게 설계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건축물은 주변과 조화롭게 하라.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조화롭게 뭐하고 조화롭게 하라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건축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변의 건물이 너무 형편없어. 오래되고 낡았고 뭐 이게 지저분해서 내 건물이 제일 디자인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죠? 새로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깨끗하고 새 재료를 쓰니까, 자기가 디자인을 하니까. 근데 조화라고 하는 거는 주변에 좋은 것이 있어서 조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색도 있는 거고, 아니면 건물의 매수의 규모도 있는 거고, 지형도 있는 거, 다 여러 가지가 맞춰서 내 건물이 그 자리에 있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조화라는 걸 어떻게 쓰라는 것이 있는데, 추상적으로 조화롭게 하라라고 던져버린다. 그러면 심의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조화롭게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하죠.
그러니까 그런 지침들이 지금까지 너무 많이 횡행해서 사실상 거의 지침이 있으나 마나 하거나 오히려 필요 없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설계를 할 때 어떤 요소들을 체크하고 또 거기서 체크했을 때 이 건물이 이 정도 들어갔을 때 주변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을 거라고 하는 어떤 그 판단, 이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건물 옆에는 낡은 건물은 다시 이 건물을 보고 또다시 새 건물이 들어온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 한 건물이 자기가 독보적으로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한 어떤 설계자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한 번쯤 체크해야 되는 요소들을 사전에 이렇게 빠뜨리지 않도록 던져주는 역할을 사실 이 지침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심의를 하는 사람 또 뭐 전문가라고 치지만 허가를 해주고 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도 뭐가 들어왔는데 그 공무원들도 레벨 차가 되게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어도 그 법에 정해놓지 않은 사항 중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좋다 나쁘다를 그 민원인에게 설명을 할 때 이런 요소를 가지고 봤을 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답을 던져줄 수 있기 위한 그 지침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자면 지침이라기보다는 체크리스트 같은 그런 성격이 더 크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큰 틀에 작성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사례들도 있으니까 자료를 놓고 다음에 정도 된다면 이 정도 수준에서, 아니면 작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수준에서는 검토를 한번 설계하는 과정에서 해보십시오 라고 하고 자기가 판단할 때 이 정도 같으면 괜찮습니다. 그럼 심의도 그 범위 안에서 심의를 하면, 그죠? 이 부분에서 서로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설계자는 나는 이렇게 해서 잘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심의하는 사람은 이런 관점에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이 논점을 정리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지침이 지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늘 고민인데 그게 뭐 얼마만큼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 지자체나 여러 곳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성과도 있고 또 여러 그 계획들도 있으니까 그걸 놓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토경영위원회 법률에도 보면 경관 관련해서 내용들이 또 있거든요. 뭐 주변과 조화가 돼야 된다라든지 뭐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이드 성격의 거는 기존에도 사실 있고, 그러니까 아까 유 교수님 말씀처럼 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형식의 가이드라인은 아닌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사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 좀 우리가 개선해야 될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남해에 좀 더 적합한 경관적인 방향성이다라는 걸좀 사례라든지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설계를 할 때도 좀 고려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존에 이제 다양한 뭐 양식에 대한 뭐 사례들도 있으니까 그걸 조금 조정해서 저희 또 같이 제공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당연히 업체들도 뭐 그런 거를 좀 구현할 수 있는 업체들 사실 남해는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뭐 설계사무소들하고 좀 사실 사전 간담회라든지 뭐 초창기에 이제 교수님하고 같이 한번 이런 아마 경관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 있을 수 있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근데 그 실시하기 전에 좀 다시 한번 모여서 또 미리 사전에 한번 간담회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자료가 좀 되면 제가 또 한번 다시 협의를 하면서 그때는 뭐 필요하면 또 인허가 팀하고도 같이 한번 협의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그게 어느 정도 완성되는 시점하고 뭐 위원회 구성되는 시점하고 조금 맞춰가지고 그렇게 좀 리드미컬하게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경관법 개정은 지금 없나요? 지금 경관법 개정하고 있고요. 네. 네, 12월에 아마 시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어차피 법이 바뀌기 때문에 네. 법이 바뀌면 그에 따라서 조례는 필수적으로 바꿔야 되는 사안들이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항목들을 집어넣을 때 그것만 가지고 바꾸는 것보다는 어차피 그 경관 조례를 변경해야 될 때와 맞춰 가지고 우리 내용들을 같이 포함시키는 게 개정하는데도 되게 용이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 시안은 나와 있나요? 네, 지금 그 국토부에서 시안을 어느 정도 지금 나와서
전문가들한테 지금 검토를 받고 있는 지금 그런 단계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개발 사업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봐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맞춰 가지고 경관 아마 조례에 시범안이나 초안 같은 게 나올 거고, 그죠? 저희 네네. 위원회. 거기에 우리가 필요로 한 사안들을 좀 같이 해서 한꺼번에 아마 개정을 하는 게 조례 개정은 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뭐 연말에서 내년 초에 맞춰가지고 한꺼번에 네, 네, 어차피 바꿔야 될 시점이니까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뭐 계속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현재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좀 정해서 운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단장님 혹시 그럼 저 위원회 구성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도 한번 협의를 한번 해봐야 한대요. 일단 예, 위원회 구성안은 제가 저번에 한번 보내드린 교수님한테도 이제 보내드렸고, 저희도 그 위원회를 경관위원회에 심의해야 될 건들이 조금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위원회를 이제 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70명까지도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분야가 뭐 문화, 뭐 복지, 뭐 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지역 자원도 좀 부족하고, 뭐 문화 같은 경우는 문화원 원장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이제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분들이 구성이 된다면 농림, 문화, 디자인, 교통, 환경, 토목, 조경 뭐 이런 쪽에 전문가들로 돼야 된다는데,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경관 심의를 정확하게 해주실 수 있을지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분과위원회를 뭐 소위원회 이런 걸 구성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구성 부분을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을 조언을 좀 받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10명부터 70명까지라고 하는데 참 무책임하게 던져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건축위원회가 도 같은 데도 도시계획위원회 다르게 건축위원회가 보면 위원 구성이 인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도 같은 데나 이런 데도 한 50명 뭐 이렇게 놓고는 위원회 할 때는 필요한 사람들만 이렇게 선별해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 위원을 전에 위원보다도 복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한 이후에는 건축위원회 절대로 안 가거든요. 왜 안 가냐면 필요한 사람을 행정에서 뽑아가지고 필요한 대로 운영을 하는 위원회라는 게 그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경관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해놓은 거는 보면 경관에 포함되는 분야가 워낙 많다 보니, 왜냐하면 우리가 경관이라고 얘기해 놓고 보면 뭐 간판도 그게 들어가고 색채도 들어가고 무슨 시설물도 들어가고 뭐 모든 걸 다 하다 보니 이게 이제 뭐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뭐 하동의 경우가 얼마 전까지 제가 좀 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위원들은 뭐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사이로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구성이 돼 있고 가능한 행정 안에서는 좀 위원이 좀 적었던 것 같고요. 행정은 담당 과장님 정도만, 국장 과장님 정도 한두 명 들어 있었던 것 같고, 나머지는 뭐 각 분야 했는데, 대개 이제 그 중정경관관리구역의 경관심의가 대부분 건축 혹은 조경 뭐 이런 정도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래.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대개 한 5명 내지 한 6, 7명, 5명 내지 6명? 6명 정도로 해서 소위원회로 계속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전문성이 있고, 전문성도 전문성이지만 적어도 하동군의 그 경관 계획의 취지를 서로 이해하고 합의한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같이 가져가는 어떤 그런 틀에서의 소위원회 구성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소위원들이 심의를 하긴 하지만 상당 기간은 이거 거의 설계를 해줄 정도로
좀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거의 그 중증경관 지구의 그 경관 심의는 현장을 가서 심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 가서 이 상황이 어떠는지, 심지어는 설계자하고 건축도까지 데려가서 이게 왜 이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까지를 설명해 가면서 그 심의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심의위원들한테 되게 죄송한 경우가 있죠. 사실 뭐 설계는 딴 사람이 하고 위원들이 설계해 주다시피 한 사례들도 꽤 많이 초기에는 있었는데, 한 2, 3년, 한 3년쯤, 2기쯤 가니까 사실 그런 거는 많이 해소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아마 하동 같은 경우는 중증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온 지가 지금 아마 경관위원이 한 6기 정도 지금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한 10년이 좀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는 조금 틀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것 같고,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지자체 안에서 위원회가 가장 자주 열려요. 그래서 제가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하동군에서 경관위원회가 1년에 제일 적게 열렸을 때가 10번 열린 것 같고, 많이 열렸을 때 14번까지 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거의 소위원회는 열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도를 감안해서 위원 구성이라든지 아마 운영을 고민해서 소위원들은 뭐 그런 정도의 위원들로 구성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나머지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경관 계획을 수립했을 때 승인해 준다든지 뭐 컨트레스에 어떤 관련되는 사업이 있었을 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하동군 같은 경우는 경관위원을 하면서 평균 한 달에 한 번씩 했다고 그러지만, 사천이나 거제나 뭐 이게 통영이나 이런 데 경관위원을 같이 했었는데 거의 회의에 간 기억이 없거든요. 뭐 어떤 경우는 2년 동안에 위원하면서 심의 한 번도 안 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운영 안 하는데 거의 뭐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었던 것 같아서, 그거는 지자체 운영을 하고자 하는 데 의지와 굉장히 관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 교수님 어떻습니까? 경관위원 많이 하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통 이제 그 소위원회 구성으로 해서 6에서 7명 정도를 제일 많이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70명이라는 게 이제 위원회 70명이라기보다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풀을 70명까지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보통 가장 크게 이제 이 위원회를 열 때가 한 15명에서 20명 내외예요. 그러니까 15명 이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 위원회, 그러니까 아주 큰 계획을 자문하거나 심의할 때는 그 한 15명,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문화도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복합적인 것들 들어가는 건 한 15명 내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제 도시건축 조경 관련 도로 기반 시설 이런 그 사업에 대한 위원회는 한 6명에서 5명 정도, 그 정도로 운영을 해서 소위원회로 그 사업에 맞게 이제 이렇게 구성하는 지자체가 이제 가장 활발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잘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게 지방의회, 지방자치로 갈수록 그 전문가들의 편차가 좀 심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제안을 좀 드리는 거는 최근에 이제 그 코비드 19 때문에 이제 이런 화상 회의도 하고 그 비대면 심의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남해군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초기라고 본다면은 이런 경관 계획이나 경관에 대한 좀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과 이런 거를 이해하고 있는 그 전문가, 그러니까 즉 뭐 경관학회 같은 데에 좀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뭐 전문위원을 한번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는 그거를 봐주는 이제 화상회의, 화상심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다양화 시켜가지고 심의를 좀, 그러니까 위원회를 좀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최근에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남해군 경관계획을 하니 뭐 안 교수님도 뭐 이제 뭐 코가 꿰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남해군의 그런 경관을 위해서 제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또 물론 이게 경관계획 외에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위원회를 한다 그러면은 저도 이제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이 경관계획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이제 그 거리상의 장애도 있고 시기상으로 이제 이 근교에 있으면은 잠깐 갔다가 한두 시간 참여했다가 또 올 수도 있는데 남해는 이제 거리상으로 그런 게 어렵잖아요. 그럴 때 그런 거 극복해 줄 수 있는 수단이 저는 이런 그 뭐 화상 회의 이런 실시간 화상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대면과 대면을 좀 이렇게 잘 조화 있게 해서 하면은 그런 부분들도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초기에는 반드시 전문위원 같은 그걸 서포트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안 교수님 같은 경우는 워낙 너무 그게 하중이 너무 많아요. 지금 부담이 너무 많아서 학회에다 좀 요청을 해서 좀 그거를 담당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조금 좀 위촉을 좀 해주시면 그런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이 제가 안 교수님이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이게 동의가 없는 정책이나 동의가 없는 좀 약간의 규제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반발이나 이 저항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 경관이라는 거는 많은 동의에서 함축된 것들을 끌어가서 그것들이 계속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게 하려면은 요 위원회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업계라든지 학계라든지 이런 데 계속해서 좀 설명을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남해군에서. 그리고 공무원들도 이 경관에 대한 뭐 우리가 남해에서 지켜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하는 분야에 이 경관이라는 게 어떻게 적용하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해보고 싶은데 그럼 어떤 걸 경관적인 고려를 한다는 게 도대체 뭐야라고 이렇게 막연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멤버들이나 여기에 참여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많이 좀 교육이 됐든 홍보가 됐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많이 기회를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도 소위원회 구성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한 네네. 7분 정도 하면, 솔직히 7분이 다 현장을 갈 필요는 없다라고 솔직히 생각을 하거든요. 참여를 하실 때. 한 4분 정도는 지역이나 근처에서 현장을 좀 봐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한 3분 정도는 좀 원거리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가분들로 구성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현장에 대한 내용들을 좀 공유를 하면 비대면 시스템으로도 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근데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저도 이제 유 교수님이 같이 이제 좀 계속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용역을 직접 수행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제 끝나기 전에 그 단계에서도 이제 위원회로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실 수 있는지가 조금 의문이었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지도 조금 혹시. 그거는 큰 관계가 없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하동할 때도 경관 계획을 수립하는 물론 용역에서는 아닌데 중간에 이제 총괄을 아무래도 업체가 이제 조금 이해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서울에 계시는 교수님을 총괄로 해서 검토하고 가져오도록 했는데 그 총괄위원도 그냥 경관위원으로 아예 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건 큰 문제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가장 어떤 면에서 보자면 가장 행정하고도 이해가 잘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는 뭐 그게 뭐 큰 그 편견이나 어떤 권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그거는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유 교수님을 그럼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제 뭐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아 유 교수님이 워낙 경관 쪽에 워낙 전문가분들이시라
저는 뭐 또 뭐 학회까지 또 추천을 받아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하긴 하거든요. 네. 좀 그 전문가이시기도 하시면 사실은 이 지역 현안을 잘 아시고 또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 좀 문의를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 이게 사실은 저도 이게 경관을 같이 뭐 경관 전문가도 아닌데 어쩌다가 하다 보니 경관 전문가 같이 몇십 년을 이렇게 같이 해오는데 사실 이게 경관이 제일 이해시키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출직이 되면서 경관을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됐냐면 아주 그 적은 비용으로 값싸게 빨리 바꿀 수 있는 어떤 요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판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안내판 시설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하는 게 경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이제 경관이 그쪽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잘못 이렇게 방향을 잡은 측면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경관을 일을 하는 쪽도 보면 이게 경관이라고 얘기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분야까지를 포함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경관 계획은 모든 그 지자체 공간 계획의 기본 계획이거든요. 마스터 플랜이에요. 보통 전체적인 틀을 짜는 작업이죠. 그래서 이제 경관법에도 보면 경관 시민은 모든 사업을 하기 그 전 단계에서의 사전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사전 심의라는 게 뭐냐면 건물이 들어가도 되고 되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위치들을 경관적으로 봤을 때 먼저 검토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죠. 이미 설계 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짜집기 같이 해서 형식만 거쳐가는 이제 이런 게 되다 보니 이제 그 가장 큰 이유는 경관이란 자체에 대한 우리가 아직까지 이해와 학습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게 뭐 현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이제 뭐 행정이 우선 그렇고 민간 사업은 뭐 더더욱 또 경관이라는 게 그냥 장애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설계해온 걸 갖다 놓고 봤을 때 경관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거는 좀 빼라든지 하지 말라든지 하는 순간에 이게 규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일본 같은 경우도 경관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하면 경관계획 틀 속에서 도시계획으로 갈 분야 아니면 어떤 사업으로 갈 분야 아니면 서로 간의 이해를 통해서 지침을 갈 분야 이것들이 큰 그라운드 플랜 같은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경관계획이 가져가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내용들을 다 포함시키다 보니까 솔직히 경관계획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그런 거의 차파상 같은 이런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교수님하고 같이 이런 계획을 하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도 진짜 남해군에서 가져야 되는 경관이라고 하는 큰 틀, 그 방향 말하자면 남해의 그런 브랜드 디자인 같은 이런 것들을 먼저 정해놓고 세세한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이런 틀을 짜는 게 사실 경영에서 가장 어렵고 이제 그런 것을 이해한 상태에서 사실은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같이 얘기해주고 방향을 끌어갈 수 있는 분들 중에서 위원들이 좀 들어와 계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거고 또 뭐 전체를 볼 땐 또 다른 어떤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틀에서 남해군이 꼭 필요로 하는 뭐 처음부터 우리가 공간환경 전략 계획을 할 때도 그랬지만 남해군의 어떤 자산이란 자체가 자연이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경관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아름다운 어떤 그런 스스로의 자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뭐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어서 뭐 이번 기회에 이제 그런 틀을 포함해서 위원들을 좀 구성하고 또 심의할 범위도 우선 단계에서 꼭 해야 되는 것들은 행정에서 먼저 좀 정리를 해주면 심의할 방법은 좀 정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저는 생각할 때 70명 이래 되어 있어도 뭐 전체로 보자면 한 15명 정도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경관위원 다른 지역의 경관위원회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익단체 대표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말하자면 간판을 심의하는데 그 광고물협회 회장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심의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적게 하라고 제 입장에서도 광고물협회 회장이 옆에 앉아 있는데 광고물을 조그만하게 만들고 광고물을 없애버리라고 얘기는 입에서 차마 안 나온다고. 그죠? 그 사람들은 생업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공의 입장에서 어떠한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정도의 틀에서의 어떤 위원들이 구성이 되면 저는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이걸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해 당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간에 끊임없는 그런 서로 대화라든지 간의 협의 같은 것들을 좀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 심의 과정에서는 저는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공공적인 그런 측면에서 위원들이 구성되면 뭐 저는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면 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번에 이제 도로 개설하는데 경관 심의한다는 내용을 처음 알고 도로도 경관 심의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자신이 좀 반성이 되고 공부를 좀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위원회 구성하고 이제 뭐 어느 정도 가이드 지침에 대한 부분은 또 오늘 회의 이후에 또 별도로 연락을 하면서 좀 서로 네. 조율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뭐 이제 또 혹시 추가로 말씀하실 내용 있으시면. 아니 경관심의에서 요즘 제일 큰 그 포인트가요. 토목구조물이에요. 그래요.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와서는 토목학회의 발표 논문에 한 30% 점점점 그 퍼센트가 높아가고 있는데 경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외국의 자료들도 많지만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되어 있는 일본에서 저술되어 있는 경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경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경학회나 건축학회나 뭐 이런 데서 만들었을 것 같은데 토목학회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토목구조물이 공공경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토목구조물은 안전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안전만이 문제가 아니라 미관이라든지 주변의 경관에 대한 그 영향력이 너무 커서 요즘 뭐 안전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서도 경관심의에서 중요한 거는 건축물보다는 토목구조물이 훨씬 더 공공성이 높은 거라서 도로는 당연히 심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량이라든지 이런 철도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다 경관역이 도로 사전에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저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시간을 낼 테니까 제가 소도로 한번 가서 그동안 진행된 거 조금 구체적으로 시간을 정해 주시면 네. 진행된 것,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방향들을 한번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면 저도 참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걸로 오세요. 요즘 애들이 이게 코로나 학교에서 생겨가지고 학교를 네. 못 보내가지고 뭐 이동은 격리도 시켜야 되고 요즘 심각합니다. 매일 있겠네요. 네, 그래서 남에서 하루 일찍 올라왔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 여기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네네. 공식적으로 저기 회의를 2주에 한 번씩 정도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예. 그래서 그 다음번은 원래는 이제 2주를 하면 27일인데 27일은 제가 휴가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못 가다가 그래서 그 주에 9월 2일 정도는 어떨까 싶은데 그때만. 네, 괜찮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일 사이에 오전 괜찮나요? 오전? 예, 뭐 저는 괜찮습니다. 네네.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소도를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요. 네. 다음 회의는 9월 2일에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9월 2일.
네, 9월 2일. 네네네. 저는 오전 네. 오전 10시. 마지막으로 예.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법정 계획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법이랑 보다 보니까 이게 뭐 공청회도 해야 되고 의견 수렴도 해야 네. 되고 우리 뭐 그 경관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또 도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게 뒤에 절차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 절차가. 네네네. 이 부분들이 이제 그 계약 기간 내에 뭐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렇다면 또 시간이 좀 많이 넉넉하진 않을 수도 있겠다는 좀 걱정이 돼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절차상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회의 네. 네, 교수님. 단장님 추가로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 얘기해 아니, 주시죠. 좋습니다. 저도 뭐 경관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 중간 보고의 형태로 이렇게 받아봤는데, 저도 지금 경관이 뭐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뭐 영향을 미칠까 생각을 했는데, 여튼 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예. 보고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뭐 또 그럼 기회가 있으면 제가 뭐 자주 참석을 해서 이런 감각도 익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예, 자, 그럼 부과장님 다른 얘기 없으세요? 네. 네, 제가 뭐 지금 경관 계획이나 가이드라인 작성하면서 저희 기본 방향은 남해군 전체에 이제 보편 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몇 국지 정도는 실제적으로 좀 필요하고 좀 효용성 높은 그런 가이드라인이 좀 잡힐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예, 자, 이상입니다. 예, 예.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